평화로운 경상북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해금리는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곤 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김은지는 그 어떤 진달래보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은지가 5살 되던 해 부모님은 산사태로 세상을 떠났고 은지는 혼자 남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을 노인들이 모여 의논했다. 친척이 없나? 누군가 물었다. 외숙모 한 명 있지만 그 여자는 마음이 차갑고 욕심이 많아. 이 아이를 맡기면 고생만 할 거야.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은지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 한 집에서 일주일, 다른 집에서 열흘, 또 다른 집에서 며칠. 그렇게 은지는 마을 전체가 키우는 아이가 되었다. 우리 마을에 꽃이 자라고 있구나. 마을 할머니들은 은지를 그렇게 불렀다. 은지는 차갑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을 간직했다. 특별히 자기 집이 없어도, 특별히 자기 가족이 없어도 그녀는 마을 전체를 가족이라 여기며 자랐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손길은 어느 집에서나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은지에게도 아픔은 있었다. 외숙모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와 언니 사이였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장미숙은 은지의 어머니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모두 독차지했다고 생각했고 그 원망을 은지에게 돌렸다. 마을에 가끔 찾아올 때마다 은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넌 부모도 없는 거지야. 내가 데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 장미숙은 은지가 10살 되던 해에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외숙모의 마음도 얻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은지는 20살이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을 넘어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씨에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고 아픈 이들을 위해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맸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주며 꿈을 심어주었다. 우리 은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은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은 부모를 일찍 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바람이었다. 그해 여름, 해금리에 도시에서 온 남자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박지훈이었다. 그는 해금리 인근의 리조트를 짓기 위해 땅을 살펴보러 온 것이었다. 멋진 양복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저 젊은이 대단한 사업가라던데. 서울에서 큰 회사 운영한다고 하더라.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다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은지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마을 일이 더 중요했고 도시에서 온 부유한 남자는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마을 뒷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서둘러 약초를 가방에 넣고 내려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미끄러웠다. 한 발을 헛디딘 은지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다. 아야! 은지는 발목을 잡고 신음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걸어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때였다. 우산을 든 한 남자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온 박지훈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은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녀를 부축해 마을로 내려왔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 혼자 산에 있는 걸 보고 걱정됐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은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지훈은 단순히 외모가 멋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주 은지를 찾아왔다. 그는 마을 일에 관심을 보이며 은지와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녀의 약초 캐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은지는 조금씩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에서 왔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았다. 서울은 어떤가요? 은지는 호기심에 물었다. 복잡하고 바빠요. 하지만 기회의 도시이기도 해요. 은지 씨라면 서울에서도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의 말에 은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한 번도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려주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여겨보았다. 은지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저렇게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이 우리 은지를 데려간다면 걱정이 없겠어.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도시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다. 은지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은지와 지훈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한 달 후, 지훈은 은지에게 청혼했다. 작은 마을 광장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김은지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몇몇 노인들의 눈빛은 걱정스러웠다.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들은 알고 서울로 올라온 은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다. 지훈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은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결혼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은지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이 있었다. 결혼식에는 해금리의 몇몇 주민들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의 하객은 지훈의 지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은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다. 저 시골 처녀가 어떻게 박지훈을 차지했지? 아마 예쁜 얼굴로 꼬셨겠지. 오래 가겠어. 지훈이 금방 질릴 거야. 시골 냄새가 나는데.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지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은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으니까.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은지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전용 가이드를 고용해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은지를 안내했다. 그것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행복해요. 유럽의 마지막 밤, 지훈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은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늦게 귀가하거나 주말에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 은지는 이해했다. 그는 바쁜 사업가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은지가 해금리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면 짜증을 내거나 그녀의 말투나 행동을 비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골 말투로 말하면 창피해. 좀 도시적으로 바꿔봐. 옷차림 좀 신경 써. 내 아내가 촌스럽게 다니면 내 체면이 깎여. 은지는 최대한 지훈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했다.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혼자서 연습했고 드라마를 보며 도시 여자들의 행동을 배우려 했다. 옷도 지훈이 골라주는 비싼 명품으로 바꿨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지훈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했다. 결혼 6개월째 은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뻤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내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고. 아이는 나중에 가져.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생겼는데요. 없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야. 내 말 알아들었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지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지훈의 강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은지는 홀로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꿈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태도는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은지를 아내라기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처럼 대했다. 청소, 요리, 빨래, 모든 집안일은 은지의 몫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훈은 거칠게 화를 냈다. 이렇게 밖에 못해? 시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았나? 돈 주고 사람 쓸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은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지훈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깨끗한 집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지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1년 후 은지는 또 한 번 임신했다. 이번에도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다시 한번 은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은지는 이번에는 저항했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예요.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은지에게 손을 들었다. 강한 힘으로 밀쳐진 은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출혈이 시작됐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잃었다. 내 말은 명령이야. 은지야. 잊지 마.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말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결혼 2년 차, 은지의 삶은 완전한 악몽이 되었다. 지훈은 이제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오더라도 은지에게 차가운 말과 행동만 했다. 가끔 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지만 은지는 질문할 용기조차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갑자기 은지를 불렀다. 내일부터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 거야. 은지는 의아했다. 누구인데요? 내 비서 서유진이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은지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유진이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계속하면 돼. 은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법적으로만 그렇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그런 감정은 없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지훈의 말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다음 날 서유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도시 여자였다. 은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유진은 은지를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박 사장님이 얘기 안 하셨나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될 거예요.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면 되니까 방해되지 않게 행동해요. 은지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녀는 해금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모두가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다. 은지는 이제 진정한 하녀가 되었다. 지훈과 유진은 은지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했고 은지에게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겼다. 심지어 유진의 개인 옷까지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또다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지훈과는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다. 몇 주 전 지훈이 오랜만에 은지에게 다가왔던 날. 그날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은지를 유진이라고 부르며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지훈의 아이였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가진 아이였다. 그럼에도 은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번에도 지워.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번에는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은지의 뺨을 때렸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날 밤 은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지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훈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다.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꿈도 꾸지 마.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지훈은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너 같은 시골뜨기가 내 인생에 먹칠할 순 없어. 그리고 지훈은 방을 나가버렸다. 은지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집을 나가야 했다. 며칠 후 지훈이 은지를 거실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은지야, 내가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우리 이혼하자. 은지는 놀랐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정말요? 응.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라도 하자. 예전처럼. 은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지훈이 드디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훈이 내민 커피를 받아 마셨다. 고마워요.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졌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뭘? 넣었어요. 은지는 겨우 말했다. 강력한 수면제지. 이제 넌 영원히 잠들 거야. 은지야. 그리고 내 죽음은 불행한 사고로 기록될 거야. 은지는 공포에 질렸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뱃속의 아이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은지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좁고 답답했다. 그녀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무거웠고 공간도 협소했다. 여기가 어디지?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이 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약물의 영향으로 무거웠고 호흡도 힘들었다. 은지는 겨우 손을 들어 위를 더듬었다. 단단한 나무 덮개가 닿았다. 정말로 관 속이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의식이 흐려지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약물의 영향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었다. 한참 후 은지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관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못했다. 은지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그것은 작은 성냥갑이었다. 이게 어떻게... 그제서야 은지는 기억해냈다. 그녀는 항상 주머니에 성냥을 가지고 다녔다. 해금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유용했기 때문이다. 은지는 희망의 빛을 본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꺼내 그었다. 작은 불빛이 관 안을 밝혔다. 그녀는 급히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좁은 목재관 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관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다는 것,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은지는 다시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관 안쪽 천을 살짝 태웠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작은 천 조각들이 불타면서 더 많은 연기가 발생했다. 해금리의 작은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은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닫힌 관 앞에 모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지가 자살했다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니, 사고래. 아파트 옥상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하더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박지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출장 중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지우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은지의 시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닫힌 관만 도착했을 뿐이었다. 지훈의 설명으로는 은지의 몸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장례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한 노인이 물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은지도 고향에서 편히 쉬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지훈은 매끄럽게 대답했다. 그때 장례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장미숙, 은지의 외숙모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을에 나타났고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왜 나를 부른 거지? 장미숙은 싸늘하게 물었다. 지훈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은지가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장모님, 장미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그의 어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꼭 오셔야 했어요. 장미숙은 마지못해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났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애였어. 장미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내 어미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장미숙은 오래전부터 은지에게 좋지 않게 대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뒤에서 장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장미숙은 관 앞에 서서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관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내가 없으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 틈새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점 연기가 짙어지자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꼈다. 저게 뭐지? 연기 아닌가? 관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공포와 혼란이 장례식장을 뒤덮었다. 그때 관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귀신이라며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달려가 관을 열려고 했다. 열어! 빨리 관을 열어! 마을 이장이 소리쳤다. 여러 사람이 달려와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려 했다. 안 돼요. 그건 위생상 문제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은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살려주세요. 은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장례식장은 혼돈에 빠졌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외쳤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장미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그녀가 관에 침을 뱉은 직후 은지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저주가 풀린 것 같다며 수근거렸다. 은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녀가 강력한 수면제를 투여받았으나 완전히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관 속의 작은 틈새로 공기가 들어와 그녀가 질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살아 돌아온 신부, 관 속에서 구조된 여인. 언론은 이 놀라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경찰은 박지훈을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지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의사는 그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김은지 씨, 검사 결과 임신 8주 차입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한 상태예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이는 이 모든 악몽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지훈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은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내 아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그녀를 해치겠습니까? 경찰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지훈의 알리바이도 완벽했다. 그는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출장 기록을 제시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은지는 절망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심지어 병원에까지 찾아와 그녀를 위협했다. 내가 이기진 못할 거야, 은지야. 내 편에 서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계속 저항하면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경찰은 24시간 경비를 세웠지만 은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실을 찾아왔다. 임수철이라는 청년이었다. 김은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임수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신의 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은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임수철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박지훈 씨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관을 빨리 만들라고, 그리고 완전히 밀봉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관이 완성된 후에 그가 찾아와서 화를 냈어요. 틈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때렸어요. 수철은 셔츠를 걷어 올려 멍든 팔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신이 빨리 질식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부러 틈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수철은 작은 성냥갑을 꺼냈다. 이걸 관 안에 몰래 넣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이 낯선 청년의 양심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수철의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은 지훈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알리바이에 구멍이 생겼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지훈이 구입한 수면제 기록, 관을 급하게 주문한 통화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서유진과의 대화 내용. 지훈, 곧 끝날 거야. 은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유진,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안 돼. 증거가 쌓이자 서유진은 결국 지훈을 배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지훈은 살인 미수, 상해,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박지훈, 법원은 당신에게 살인 미수죄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은지는 그 순간 모든 무게가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이제 그녀와 아이는 안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지는 지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서유진은 지훈의 재산이 모두 은지에게로 넘어가자 곧 사라졌다. 그녀의 사랑은 결국 돈과 권력을 향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은지는 해금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7개월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은지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렴. 은지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어느 봄날, 은지는 임수철이 해금리를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은지에게 사과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날 이후 수철은 종종 해금리를 찾아왔다. 그는 은지의 집수리를 도와주거나 마을 일을 함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우정이 싹텄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은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수철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자주 찾아왔다. 그는 희망에게 작은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은지가 일할 때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다. 그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지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은지 씨,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수철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금리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가서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마을의 꽃이라고 불리던. 은지는 놀랐다. 정말요?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박지훈이 관을 급하게 주문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인생에는 항상 그녀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철까지. 시간이 흘러 희망이 3살이 되었을 때 은지와 수철은 결혼했다. 그것은 화려한 서울의 호텔이 아닌 작은 해금리 마을 광장에서 열린 소박한 식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넘쳤다. 장미숙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은지가 살아 돌아온 후 그녀는 많은 것을 반성했다. 그녀는 조용히 은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외숙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은지와 수철, 그리고 희망은 함께 언덕 위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다. 은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슬픔과 고통,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은지는 수철에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희망이도 없었을 거고요. 수철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의 날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약속할게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